파월 의장의 때가 왔다 이 한마디 과연 국내 증시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기대해볼 만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말 그대로 눈치 보기 장세로 국내 증시가 마무리를 지었죠. 약보합권으로 마무리를 지었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강한 자신감을 증시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을지 그 전에 보내오는 시그널들 하나하나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금요일 마무리됐던 뉴욕 증시 상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뉴욕 증시 분위기는 어땠나요? 네, 금융시장 환호를 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때가 왔다라는 그 한마디가 시장의 훈풍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다우지수가 1.14%, S&P 500지수도 1.15% 강세를 보였고요. 나스닥 기술주가 대거 포진이 되어 있죠. 1.47%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때가 왔다 이 한마디는 중소형주에 대한 기대감으로도 작용을 하면서 러셀 2000 지수가 3% 이상 뛰어오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금요일장에서의 강세가 주간 기준으로는 어떤 영향을 줬을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금요일장에 강세를 보이면서 지난주 조금은 흔들림이 있었던 3대 주요 지수 모두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1.3%, 나스닥이 1.4%, S&P 500지수도 1.4% 주간 기준으로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간 기준으로 히트맵을 통해서 어떤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는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대형주 중에서는요. 엔비디아가 강했습니다. 엔비디아가 3.85% 기록을 했죠. 이렇게 오르면서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시가총액 2위 자리로 마이크로소프트를 누르고 다시 한번 올라갔습니다. 시가총액 1위에 자리하고 있는 애플 0.35%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제목에도 적어놨겠지만 지금 할인점, 건설, 그리고 여행주가 전체적으로 살아나는 모습들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할인점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 이후 할인 관련된 소매 업종의 강세가 두드러졌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건설주는 모기지 금리가 낮아지면서 주택시장에 좀 활기가 돌기 시작하자 건설주 상승세였습니다. 여행주도 마찬가지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조금은 해소되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떤 종목에 저희가 조금 더 집중을 해보면 좋을지 애널리스트들의 의견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준비를 해봤는데요. 펠로톤에 대해서 JP모건이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투자 의견 한 단계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장에서 펠로톤의 주가 무려 35% 이상의 폭등세가 나오면서 투자 의견이 한 단계 하향 조정된 건데요. 아마도 이제 보상이 충분히 이뤄졌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 이유는 성장 궤도로 복귀하는 것이 여전히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급등 이후 투자 의견 낮췄다고 하고요. 우버에 대해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매수 의견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웨이모와의 파트너십 확대 또는 테슬라와의 신규 파트너십이 주가 상승의 촉매제가 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다만 이 테슬라와의 신규 파트너십 같은 경우 단기간 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라는 그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추이는 조금은 낯선 종목일 수도 있겠지만요. 애완동물 관련 용품들을 판매하는 온라인 유통업체가 되겠습니다. 파이퍼 샌들러가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투자 의견 한 단계 상향 조정했습니다. 매출이 정체돼 있긴 하지만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애널리스트들의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슈를 체크해볼 시간이 되겠는데요. 일단 금요일장에서 우라늄 ETF가 굉장히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관련된 ETF들 각각 8% 그리고 6.8% 크게 뛰었고요. 캐나다의 우라늄 관련주인 카메코도 5.57% 강세를 보였는데요. 그 이슈 바로 이 이슈입니다. 지금 2022년 국가별 우라늄 생산량을 보고 계시는데 굉장히 많은 양의 우라늄이 카자흐스탄에서 생산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이 캐나다가 되겠는데요. 카자흐스탄 안에서도 카자톤프롬이 굉장히 많은 생산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카자톤프롬이 글로벌 우라늄 생산량의 약 23%를 2022년 기준 생산을 해냈다고 하죠. 그런데 2025년 생산량을 15% 하향 조정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이 카자톤프롬이 1위 생산업체인데
여기서의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금요일장에서부터 우라늄 가격 추가적으로 상승이 이루어졌고요. 관련해서 ETF와 그리고 관련 주까지 모두 다 상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원전에 대한 수요가 다시금 살아나고 있고 그리고 무더운 날씨라든가 AI에 의한 데이터 센터 건립 등으로 인해서 전력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우라늄 원래도 주목을 받고 있었는데 이렇게 공급 이슈가 부각되면서 추가적인 관심이 쏠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뉴욕 증시에서도 먼저 관련주가 움직였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도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말 사이에 또 핫 이슈였죠.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이야기도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파월 의장 잭슨홀 미팅에서 때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책을 조정해야 할 때, 즉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할 때가 다가왔다라는 건데요. 다만 시기와 속도는 앞으로 나올 데이터들 또 전망들, 관련 리스크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라면서 좀 말을 아끼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다만 노동시장과 인플레에 관련돼서 좀 주목해볼 만한 두 가지 코멘트가 있었는데요. 일단 노동시장이 추가적으로 냉각되는 것, 약화되는 것을 기대하거나 반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인플레이션이 목표치 2%로 지속적으로 향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강해졌다라는 코멘트도 했습니다. 즉, 지금 연준, 파월 의장의 시선은 인플레보다는 노동시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해볼 수가 있겠는데 이에 따라서 시장도 인플레 지표보다는 고용 지표에 조금 더 주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가장 임박한 고용 지표는 아무래도 매주 업데이트되고 있는 주간 실업 고용 건수가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되겠는데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이제 9월 초에 발표될 8월 고용 보고서 내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파월 의장의 연설 이후 월가에서는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 나름 정리를 해봤습니다. 전 핌코의 수석 경제학자 향후 계속해서 8번의 FOMC에서 0.25%포인트씩 인하될 것이라는 게 기본 시나리오라고 밝혔고요. 8월 고용보고서가 약하게 나온다면 9월에 빅컷도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 트레이드 스테이션의 수석 시장 전략가는 올해 말까지 시장에 훈풍이 불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지난달, 이번 달 저점, 그러니까 블랙 먼데이 때 기록했던 저점을 다시 테스트할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일각에서는 시장 변동성에 의해서 다시 한번 좀 W자형 회복세를 그리면서 저점 테스트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반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UBS는 전사 차원에서 올해 남은 3번의 FOMC에서 모두 기준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지금 전망하고 있고요. 투자자들은 현금을 들고 있는 대신 주식과 채권에서 잘 분산해서 투자하는 게 더욱더 좋은 수익성을 가져다 줄 것이니 고려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국내 증시에도 훈풍이 불 수 있는 만큼 전략 다시 한번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일정 마지막으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많은 일정들이 준비가 돼 있는데요. 현지 시간 26일 7월 내구재 수주 그리고 8월 댈러스 여는 제조업 지수가 나옵니다. 지금 서비스업은 계속해서 강세 유지하고 있지만 제조업이 위축세 유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댈러스 여는 제조업 지수 한번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 그리고 마찬가지로 리치몬드 연은의 제조업 지수 공개가 됩니다. 현지 시간 28일에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의 연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연준 위원들의 연설을 통해서 금리 인하 폭에 대한 가늠을 해볼 수 있을 전망이고요. 또 중요한 날이죠. 엔비디아, 세일즈포스 그리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엔비디아의 실적이 아마 가장 빅 이슈가 되겠죠. AI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살펴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실업보험 청구 건수와 함께 2분기 GDP 성장을 잠정치가 나옵니다. 속보치, 잠정치, 확보치 이 세 가지 단계로 공개가 되는데 그중에서 잠정치가 공개되는 거고요. 애틀랜타 연은 총재의 연설도
지수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베스트바이, 달러 제너럴 이런 유통업체들의 실적도 나오니까 소비시장 가늠해 볼 수 있을 전망이고요. 워런 버핏의 버크셔 스웨이가 이번에 신규 투자한 울타뷰티도 이날 실적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중요한 지표 한 가지 공개됩니다. 7월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가 나오는데 이 PCE 가격 지수는 연준이 가장 중요시하는 물가 지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꼭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에 챙겨보셔야 될 이슈들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슈들이 국내 증시에는 또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은주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 상황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고 오늘 개장 전 우리가 꼭 확인해 볼 이슈들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눈치 보기를 진행했던 하루였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장중에 코스피와 코스닥 지속적인 등락을 오가면서 결론적으로는 약보합권에 좀 아쉬운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코스피는 0.2% 하락한 2,700선, 그리고 코스닥은 0.03% 하락하면서 773선을 보였고요. 말 그대로 제자리 걸음에 멈췄었는데 일단 오늘 우리 증시의 긍정적인 분위기가 나올지 함께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날 기관들과 외국인은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졌을지 그 리스트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외국인 쪽의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코스닥 쪽을 보시면 말 그대로 바이오가 점령한 모습을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겠고요. 유한양행과 그리고 오스코텍, 기관 쪽뿐만 아니라 외국인 쪽에서도 순매수 상위 종목에 모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이 정부 쪽과 함께 6천억 원이 넘는 규모의 새로운 체결 소식이 전해졌다는 소식으로 외국인들의 매수 상위 종목에 오랜만에 이름을 올려주기도 했는데요. 기관 쪽의 분위기를 확인해 보시면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 체크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기관 쪽에서는 코스피에서 이 반도체 투탑을 가장 많이 담아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는 3% 가까이 낙폭을 이어갔고요. 삼성전자도 하락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이번 주에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고 있는 만큼 반도체 관련주들 다시 한번 상승 기조로 돌아설 수 있을지 체크가 필요해 보이고요. 그 외에는 완성차 업체들이 코스피 쪽에서는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리는 모습,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동일하게 여전히 제약바이오 혹은 화장품 관련주로의 수급이 들어왔던 모습을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섹터 단에서의 흐름은 어땠을까요? 사실 새로운 섹터는 없었습니다. 조금은 지루하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지금까지 부각받았던 이슈들 다시 한번 재점화가 되는 모습이었는데 전기차 화재는 관련해서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종목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걸까요?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섹터가 시장 안에서 화두가 되면서 아직까지 크게 오르지 못했던 종목들이 지난주 금요일에는 대신 수혜를 받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국내 이 테슬라가 아니라 해외 미국에서 있었던 사고 때문이었는데 테슬라 전기 트럭의 화재가 나면서 미국 고속도로에서 16시간 동안 지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해당 소식으로 전기차 관련주들, 특히 화재와 관련해서 방지될 수 있는 반대 수혜주들이 이날장에서도 두 자릿수 이상으로 오름폭을 키워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주 안에서는 유한양행이 말 그대로 다시금 큰 화두를 받아가기도 했는데 처음에 렉라자 FDA 승인됐다라고 했을 때는 세론으로 시장에 작용이 됐었죠. 이거를 연속으로 지지부진하다가 지난주 금요일에는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 흐름이 연출이 됐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유한양행과 관련해서 목표가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앞으로의 파이프라인에 대한 가치가 상향되어져야 된다라는 이 증권가의 리포트들이 쏟아지면서 두 종목 모두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을 받아갔었고요. 이 유한양행으로 먼저 기술 이전을 했던 오스코텍이 11%, 그리고 유한양행도 10.8%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자 컴퓨터 쪽입니다. 저희와 함께 시간의 이슈로 점검을 해봤던 이슈였죠. 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에서 그대로 시간에서 반영을 해주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정부가 3천억 규모의 양자 R&D 예타를 면제하겠다라는 소식이었고요. 이번 주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 만큼 이 이슈들, 종목들 동일하게 이번 주에 반응을 해줄지 보셔야겠습니다. 대표적으로 ICTK가 상한가 안착을 했었고 KCS도 17%대 상승 흐름을 보였네요. 그럼 오늘 개장 전 우리가 확인해 볼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이슈부터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전공의 부재로 인해서 지금 의료 공백 상태 굉장히 장기화로 이어지고 있죠. 여기에 이제 간호사들까지도 병원을 떠나게 될까요? 의료 대란에 대한 우려감이 주말 사이 다시 한번 불거졌습니다. 간호사들이 포함되어 있는 보건의료노조도 오는 29일에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는데 의료계 혼란이 가중될지 그렇다면 그 당시에 혼란이 있었을 때 수혜를 받았던 종목들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을지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노조 측의 요구 상황을 보면은 조속한 진료의 정상화라던가 주 4일제 시범 사업 혹은 현재 받고 있는 총액 대비해서 6.4%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진행을 했었던 만남이었고요.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일단 만약에 사측과 협상이 진행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오는 29일 오전 7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라고 예고는 해놓은 상황입니다. 파업에 함께 동참하는 예고 병원의 리스트를 확인을 해보면 여러 병원들을 포함한 총 60곳이 넘을 것으로 보여지면서 비대면 관련주들 당시에도 70% 넘게 급등하는 종목들이 있었는데 해당 이슈로 다시 한번 변동성 나올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최근에는 조금 잠잠했던 테마였던 만큼 주가 변동성 그렇게 크진 않았었는데요. 관련주들의 종가 금요일에 어땠을지 챙겨보시죠.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3%대 낙폭을 키웠던 종목들 확인해 볼 수 있겠고 케어랩스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의료 파업이 나왔을 때 77% 정도 3주 안에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었던 만큼 해당 종목들의 변동성 오늘 점검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오늘 국내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될 것 같은데요. 중동 확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을 했는데 공격한 이유는 헤즈볼라에서 공격을 할 것 같다라는 게 감지가 돼서 먼저 공격을 했다라고 하죠. 헤즈볼라도 곧바로 드론으로 보복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현재 중동의 확전 리스크로 인해서 최근에 유가도 이미 많이 상승을 했던 상황인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오를 수도 있다라는 변동성 이미 감지가 되고 있고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지속적인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오늘 방산주들이나 석유 관련주들의 변동성도 주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방산 관련주들의 지난주 종가 현황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서로 엇갈린 채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풍산이나 현대로템은 1%대 상승 흐름 받아갔지만 나머지 종목은 함께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주말 사이 불거졌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오늘 방산이나 혹은 원유 관련주들 변동성을 보일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장 함께했습니다. 네, 8월 26일 또 월요일입니다. 이데일 TV 뉴스 브리핑 또 이번 주도 활기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소식 보시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선반영됐다. 박스비 탈출, 엔비디아 실적에 달렸다. 2,700선 코스피 회복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어떤 좀 이렇게 힘있게 회복했다기보다는 꾸물꾸물 이렇게 회복을 한. 그러니까 오르기보다는 별로 안 떨어져서 회복을 한 그런 지난주 한 시장의 모습이었죠. 전반적으로 이제 이 관망 분위기, 경계감이 계속해서 안개처럼 시장에 이렇게 드리워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지난주는 이 파월의 이제 이 잭슨 홀 기조연설 어떤 내용일 거냐 이 부분이 이제 시장의 이 관망 분위기를
짙게 들이게 했던 가장 큰 이유였다 보면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또 28일 날 발표되는 엔비디아의 이 실적 내용 때문에 일단 주 중반까지는 이런 관망 분위기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우리 시장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엄청 크다라는 걸 감안하면 뭐 불가피한 그런 전망일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번 주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한번 표를 보죠. 예, 28일 날 엔비디아 실적이 있고요. 29일 날 GDP 수정치 나오고 있고 GDP 수정치도 이번에는 조금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 위축에 대한 이런 설왕설래 여전히 아직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주간 실업수당 처분 건수는 역시 고용 관련해서 계속해서 평소보다는 훨씬 더 무게감이 좀 실려 있는 그런 지표가 되겠고 역시 또 30일 날 7월 PC 지수 이것도 역시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연준은 뭐 이번 특히 이제 파월 의장이 잭슨홀 연설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인플레에 관련된 부분은 좀 많이 내려놨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 추이가 만약 갑자기 이게 또 �튄다 그러면 이거는 또 굉장히 골치 아픈 변수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야 되고 또 8월 첫째 날이죠. 8월 1일에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이것도 역시 계속 좀 하향세긴 합니다만 추이를 또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두 가지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일단 6월 달에 나온 골드만삭스 보고서, 즉 AI의 수익성에 대한 불확실성 문제를 제기했던 이거에 대한 답이 될 것이냐. 두 번째, 지난주에 나왔죠.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 그러니까 3분기가 반도체 관련주들의 매출의 증가율의 고점이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어떤 시장의 의문에 대한 답을 엔비디아의 실적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두 어떤 의문에 대해서 엔비디아의 실적이 보여주는 바가 또 엔비디아의 실적의 미래가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 그러면 다시 한번 더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줄 것이고 그러면 지난주까지 엔비디아의 어떤 그런 강한 반등은 결국 그거에 대한 시그널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6월 말 7월 때처럼 또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장 얘기 이제 우리 시장 얘기로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700P에도 꿈쩍 않는 개미. 사실은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공격적으로 달라드는 게 이상할 상황이긴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시장이 좀 신중하게 우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안개 상황들, 안개 속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계속 남아 있는 겁니다. 일단 지난주에 파월 의장이 일단 9월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명확한 시그널을 줬다. 오케이. 그러면 하나 해소가 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또 파월 의장의 발언에서 또 우리가 새로운 불확실성을 또 하나 또 발견할 수 있었죠. 결국은 9월에 금리를 내리는데 얼마를 내릴 거냐 이게 또 새로운 불확실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50bp에 대한 즉 B컷에 대한 얘기가 하여간 애매모호하지만 뭐 은연중 좀 담겨 있었기 때문인 건데요. 그러니까 베이비 스텝으로 25bp를 가느냐 B컷으로 50bp를 가는 이 부분에 대한 게 또 새로운 불확실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앞서 엔비디아에 대한 이런 부분도 이것도 결국은 또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거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제 8월 초에 나온 고용 보고서 이게 또 새로운 불확실성. 이게 이제 결국은 연준이 B컷으로 갈 거냐, 베이비 스텝으로 갈 거냐 이거를 또 결정하는 또 새로운 어떤 변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다음 주까지는 이런 불확실성, 어떤 안개 속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시장이 관망 분위기로 당분간은 갈 수밖에 없다. 이런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보면 주식시장에 바로 들어올 수 있는 대기성 자금인 예탁금은 줄었고요. 그 다음에 대기성 자금이라기보다는 대기하면서 그 시장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어떤 자금 중에 하나인 CMA는 또 잔고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좀 되게 경계감을 갖고 있다라는 이제 근거가 되는 거고요. CME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이쪽으로 단기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다 보니까 개인들이 이쪽에다 자금을 가지고 들어오다 보니 금융권에서도 이 단기 자금을 운용하는 쪽에 상품들을 또 굉장히 본물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본물처럼 내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개인 투자들의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한 금융사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CMA 좀 자금도 증가하는 게 좀 보셨죠? 85조 원까지 좀 늘어나 있는, 87조 원까지 늘어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니까 이제 단기채 6% 정도, 세전으로 6% 한 중반대 주는 단기채 상품들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게 세후로 하면 5%대 한 초중반 된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되게 매력적인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단기이기 때문에 오래 안 가지고 있어도 되는 그런 불안감이 있고요. 불안감을 좀 덜어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단기 금리에 투자하는 ETF 상품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상품들 보면 워렌 버핏이 지금 1년 미만 미국 국채에 300조 원이 넘는 그런 돈을 담아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감안하면 역시 이게 좀 단기로 운용할 수 있는 자금들에 대한 관심이 시장에서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얘기, 금융 쪽도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지난주에 코스피가 0.17% 플러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플러스를 기록했다는 게 뭐 다행이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좀 시장장에 별로 이게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았다. 한 주간 그랬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융주들을 담고 있는 이런 펀드나 ETF 상품들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한 표를 볼까요?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 보험 상장주식, 그러니까 보험주를 중심으로 담고 있는 이 펀드 같은 경우 지난 일주일 동안 근 8% 가까이 굉장히 많이 오른 겁니다. 최근 1개월 4%대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르고 지난주에 굉장히 많이 오른 겁니다. 연초 이후에도 36%가 굉장히 좀 좋네요. 그 밑에 있는 다른 상품들 한번 보십시오. 로봇 쪽, 그다음에 AI 그러니까 생성형 AI 강소기업 쪽, 이런 쪽들 다 뭐 수익률이 별로 좋지 않죠. 지난주 일주일 동안 다 좋았습니다만 연초 이후에 보면은 마이너스 34%, 마이너스 19% 이렇게 되고요. 연초부터 한번 쭉 보면은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신한금융의 금융지주사들 담고 있는 고배당 지수 같은 경우도 6% 넘게. 연초 이후에는 연초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렇게 되고. 마지막에 미래에셋 타이거 같은 경우도 역시 금융지주를 담고 있는 것도 6%가 넘게. 연초 이후에는 38%나 수익률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하반기 들어서도 상반기에도 금융주들이 이 밸류 기대감 때문에 굉장히 좋았는데 1분기,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던 걸 확인한 상태에서 하반기에 굉장히 구체적인 그 주주환원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겹쳐지니까 이 금융주에 대한 관심이 또 금융주가 실제로 주가가 또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요즘에 또 부동산 가격 계속 오른다고 하니까 또 대출 굉장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주들, 특히 은행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좋게 시장에서 반응을 좀 이렇게 수익률로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피가 0.17%로 온 걸 생각을 하면 뭐 7%, 8% 이런 수익률들 뭐 사실은 지난 한 주 동안 굉장히 높은 그런 수익률을 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보니까 일본 펀드도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난주에 일본 펀드 수익률이 해외 주식형 펀드 중 수익률보다도 2배가 넘는 4%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요. 개별 ETF 상품 중에서도 한투운용에서 하는 일본 레버리지 ETF가 9%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긴 하긴 한데 어쨌든 지난주는 또 특이하게 일본 관련주들, 일본 ETF들의 수익률이 좋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얘기 게임주 얘기 좀 잠깐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독일 쾰른에서 글로벌 게임 전시회죠. 스컴이라는 그런 전시회가 열렸는데 국내 게임주들이 이 덕을 좀 톡톡히 봤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KLX 게임 이 탑 10 지수는 4.6% 올라서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코스피 상승률 0.17%로 훨씬 웃돌았죠. 거래소가 분류하는 전체 테마가 33개인데 그중에서도 수익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표 한번 보시죠. 게임이 4.6%, 인터넷이 4%, 고배당도 4%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가장 높은 그런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KLX 게임 탑 10 지수는 게임스컴 이 개막 전에는 1.1%밖에 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이 행사가 열리고 나서 게임주들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번 행사에 참여한 국내 게임 업체들 크래프톤, 펄어비스, 카카오 게임즈, 하이브 등이었는데 특히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5거래일 연속 올랐고 7%가 넘게 오르면서 지난주에 52주 신고가를 좀 새로 뚫기도 했습니다. 카카오 게임도 간만에 6% 넘게 오르는 반등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자, 이제 게임주들은 이런 이제 이벤트 사라졌습니다. 이제 다시 또 원래대로 돌아와서 이제는 뭔가 수치로서 이제 증명을 다시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심판대에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제 2분기 실적까지 다 나왔고 3분기 그다음에 4분기 실적, 그다음에 내년도 실적 이런 쪽으로 이제 무기 중심이 갈 수밖에 없고요. 결국 이런 하반기 실적과 내년도 실적에 대한 가늠자 역할은 이번에 게임 회사들이 독일 게임 전시회에서도 내놓았던 다양한 어떤 신작들, 그다음에 기존 작품의 뭐 글로벌 버전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한 이용자들의 반응이 과연 어떨 것이냐, 이게 수치로 과연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게임주들은 다시 한번 상반기에서 이번 하반기에도 결국은 실적으로 증명을 해야 될 그런 시험대에 올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뉴스브리핑 마칩니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김영재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사이에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드디어 분명한 시그널을 줬습니다. 때가 왔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과연 이렇게 확신으로 변한 9월 기준금리 인하가 국내 증시에도 훈풍이 되어질지, 과연 코스피 지수가 2,700선을 넘어서 계속해서 달려줄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이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사실 미국의 3대 주요 지수는 이미 블랙 먼데이 저점에서 다 회복을 해서 8월 초 이후로 초 시점에 그런 수준으로 돌아왔는데 국내 증시는 상대적으로 지금 부진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8월 달 한 달 동안의 그 수익률 좀 보더라도 국내 증시는 상당히 좀 회복 속도가 좀 늦게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주까지 8월 수익률 보면 코스피가 한 2.5% 하락을 했고 코스닥은 3.7% 하락했는데, 이미 미국은 지난 금요일부터 이제 3대 지수가 이제 월초 낙폭을 다 회복하고 플러스 이익률을 수익률을 전환한 상태입니다. 물론 이것이 지난주 가장 큰 관심을 가졌던 이벤트인 잭슨홀에서의 그 파월 의장 연설의 이 나오기 전에 국내 증시는 마감을 했고, 미국 증시는 그 이후에 어떤 비둘기성 발언을 듣고 상당히 환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격차는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금요일 시장을 마감한 일본 니케이 같은 경우가 지금 코스피보다 양호한 마이너스 한 1.9% 정도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점에서 상대적 부진에는 우리나라 고유의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진한 원인에는 수급 상황도 줄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8월에 코스피가 지금 기관 같은 경우 지금 1조 5천억 원 이상을 순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도 지금 한 7,900억 정도 순매도 중입니다. 그리고 시장 내 시총 상위 종목들의 부진이 좀 지속되고 있는 것도 어떤 상대적 부진의 원인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시총 1, 2위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7월 말 종가를 아직도 회복 못하고 있는 중이고, 코스닥에서는 2차 전지 관련 에코프로 그룹주가 여전히 부진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최근 강세를 보인 주요 증시의 특징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나타났다는 점인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그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 더 좀 약해진 면이 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목요일에 있었던 그 금통위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함과 동시에 가계부채 증가를 우려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에 전문가들도 올해 한 차례 금리 인하를 전망하면서 주요국 대비 인하 속도와 폭이 작을 수 있다는 평가를 지금 내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지금 달러 약세에 의해서 환율은 떨어진 상황인데, 여기에는 원화 약세의 요인도 존재하기 때문에 향후 환율의 하락 속도가 좀 빠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전망도 있는데요. 원화 약세 요인으로는 최근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수 부진이 좀 계속되고 있고, 또 중국향으로 수출 제약은 아직도 여전히 좀 있다는 점, 그리고 미국향 수출 성장률이 피크아웃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감도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시장이 반등이 강하게 나와서 미국과의 수익률 격차를 좀 좁혀야 하는데, 만일 그렇지 못한다면 원화 약세 요인이 좀 한동안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만약에 강세를 보인다면 일단 8월 마지막 주인 만큼 좀 8월 안에는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해 주신 원화 약세 요인을 또 고려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 9월 시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긍정적인 아니면 좀 부정적인 어떤 입장에 조금 더 대비를 해야 할까요? 일단 중요한 것은 이번 주에 발표되는 어떤 엔비디아 실적이라든지 PC 물가 지표 좀 보셔야 되는데, 만약 그것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면 9월에도 그렇게 나쁜 시장은 아닐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9월 FOMC에서의 이제 결정적인 금리 인하가 가장 기대되는 이벤트인데, 그 전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결국 9월의 지수 흐름은 결국 4가지 키워드로 좀 요약 정리할 수 있는데, 그 키워드는 이제 금리 인하, 달러 약세, 밸류업, 그 미국 대선으로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즉 9월로 예상되는 금리 인하와 그로 인해서 파생될 수 있는 달러 약세,
그리고 독자적으로 국내에서 지금 밸류업 관련 이벤트가 9월에 좀 있을 예정이고요. 또 미국 대선과 관련한 지지율 변화는 9월 증시 내내 좀 지속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 중에서 뭐 한 가지 키워드와 상관이 있는 종목보다는 두 가지 이상 키워드와 접목되는 관련성 있는 종목이 좀 변동성 확대가 좀 더 확대될 수 있다라고 있는데 이 네 가지 키워드에 각각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 좀 이따가 전화드리기로 하고요. 9월 코스피 지수는 일단 지수 밴드상 전망은 2,600에서 한 2,800 사이의 좁은 박스권 흐름을 예상하는데 사실 달러 약세가 이제 진행되면서 사실 지금 현재는 이제 실적 추정치가 상당히 좀 2분기 연속으로 서프라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좀 높아지는 상황인데 실제 실적은 예상치보다 좋지 못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감이 좀 지수에 작용하면서 어떤 박스권을 형성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투자 전략은 8월에 이어 뭐 지수 관련한 대형주보다는 개별주 단기 트레이딩 전략이 좀 우세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네 가지 키워드에 맞는 이벤트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단기 매매를 하시면 수익률 확보에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네 가지 키워드를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보면 금리 인하, 달러 약세, 밸류업, 그리고 미국 대선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말씀해 주셨듯이 한 가지 키워드보다는 좀 두세 가지 같이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에 좀 더 주목을 하면 좋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금리 인하를 이제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좀 다른 키워드까지 연결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서 어느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면 좋을까요? 네, 일단 금리 인하가 가장 기본적으로 포커싱을 맞추셔야 될 때 부분인데 이로 인해서 파생되는 그런 전략들이 뭐 달러 약세도 그렇고 그런 게 좀 많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면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금리 인하를 확인시켜 줬는데 결국 향후 나타나는 경제 지표 결과를 참조해서 금리 인하폭을 결정할 것이다라고 말을 해서 결국 그 약간 B컷 그러니까 0.5% 그러니까 50bp를 한꺼번에 인상하는 그런 B컷의 기대감이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상승했다는 점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동반해서 지금 달러 인덱스가 100.72를 기록했는데 13개월 내 최저치 기록했고요. 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역시 3.79%로 마감을 해서 연중 최저치를 지금 기록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내 증시도 이번 주부터 금리 인하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금리 인하 수혜 업종은 지금 성장 중인 바이오, 2차 전지 그리고 부채 비율이 높은 건설주 그리고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아지는 인터넷 플랫폼주 그리고 막대한 투자 자금이 필요한 신재생 에너지 업종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최근에 가장 핫한 것은 역시 제약 바이오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지금 제약 바이오는 예전에는 그냥 막연히 성장주 개념으로 접근했지만 실제로 지금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 실적 모멘텀으로 지금 좀 접근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최근에 유한양의 오스코텍이 미국 FDA 승인 이벤트로 바이오주 관심을 지속할 수 있게 만들어준 상황이고요. 여기에도 9월에는 미국 하원의 상정 예상되는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한국 국내 기업들이 중국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 실제 최근 ST팜 같은 종목은 중국 기업을 대체해서 글로벌 빅파마와 신약 원료의약품 공급 계약을 맺은 바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혜 업종 중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꼽을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좀 풍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 2년간 금리가 높게 진행되면서 어떤 기존 설계되었던 대규모 풍력 프로젝트들이 좀 무산된 경우가 많아서 좀 종목 관련해서 이제 좀 주가가 많이 하락한 종목이 많은데 금리 인하 구간에서는 투자가 다시 활발해지면서 이에 관련 종목 주가도 다시 반등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풍력 발전이 이제 중요한 것은 신재생 에너지를 포함해서 모든 에너지원 중에 발전 용량당 소요 비용이 매우 메가와트 기준 한 $59로 지금 가장 저렴하다는 그런 장점을 보이고 있고 또 미국에서 사실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는 좀 위험하지 않나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도 조금 제한적인 게 일단 가격 경쟁력을 보유한 풍력 발전량이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떻게 제재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리고 지난 달 말 기준 미국에서 폭력 발전 점유율이 높은 상위 10개 중 7개 주가 공화당이 이제 우세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발전을 줄이거나 중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관련해서 뭐 시총 상위주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실적 개선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떨어져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확대된 상황인데 그중에서 관심 종목으로는 CS 윈드 같은 경우는 2분기 컨센서스를 초과하는 실적을 발표한 상황으로 하반기 수익성 개선 속도가 좀 빠르게 지속되면서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밸류에이션도 지금 퍼가 한 16배 수준으로 과거 대비 절반도 안 되는 그런 수준의 낮은 구간에 머무르고 있는 점에서 추가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와 특히 풍력 관련해서 집중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약 바이오 관련해서 이 질문 안 드려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유한양행이요. 네네. 좀 미 FDA 승인 소식 전해진 이후 주가가 크게 못 움직이다가 금요일장에서 10% 이상 급등세를 보였었는데 뭐 가지고 계신 분들 아니면 유한양행 지금이라도 들어가 볼까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그러니까 저희 한국 시장의 특징이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세론이라고 해서 뉴스에 매도하는 그런 게 많은데 사실 유한양의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그전에도 많은 기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발표 확정 그런 결과가 결정되기 이전에 단기로 들어가셨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실제로 생각해 보면 이것이 오스코텍이나 유한양이 이번만의 어떤 신약 승리로 그치지 않고 향후 추가적인 어떤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이제 더 성장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상승폭이 아직 그렇게 크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전에 급락을 다 만회하는 수준까지 회복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오히려 추가 상승 동력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제 시장을 보셔야 되겠지만 신규 진입도 가능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진입도 가능한 정도라고 보면 가지고 계신 분들도 앞으로 더 가지고 계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최근에 또 밸류업 관련주가 나름대로 좀 시장 하락에 있어서도 선방하는 모습들 저는 확인을 했었는데 밸류업 수혜주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밸류업을 처음에 접했을 때 가장 크게 기대했던 점은 어떤 패시브 자금이 밸류업 종목들을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이어지나가 가장 중요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로드맵상 이제 정부가 9월 중으로 밸류업 지수를 만들어 발표할 예정이고 이에 이 지수를 바탕으로 해서 ETF 상품들이 이제 4분기에 출시가 될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주주 환원들이 높은 고배당 종목이라든지 자사주 매입 소각이 예상되는 그런 종목들이 이 지수에 편입될 것이고 결국 ETF 자금 관련 자금이 한 1조 원 이상이 이 종목들을 매수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로 향후 발전될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전략을 짠다 그러면 금융, 자동차, 지수에 대한 관심은 하반기에도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올해부터 금리 인하가 좀 시작된다는 점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결국 상대적으로 이런 수급적 요인 제외하더라도 금리 인하로 고배당주에 대한 관심은 하반기에 더욱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배당을 많이 주는 그런 종목들이 거의 이제 밸류업 지수에 포함될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인데 이런 관련해서 배당과 밸류업 지수를 동시에 좀 고려하시면서 지금부터 종목을 좀 찾아보시면서 편입을 하셔도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금융, 자동차, 지주사에 관심 보내달라고 하셨는데 이사님께서 이 세 가지 중에서는 특히 어떤 거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네, 사실 자동차 같은 경우가 이제 28일이었나요? 현대차가 이제 CEO 인베스터데이가 예상되는데 여기서 막대한 어떤 큰 주저하는 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이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이 어떤 지금 주가에 반영될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일단 확인하신 이후에 좀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현재로서는 금융사가 그나마 꾸준한 배당을 노린 장기 투자에 가장 적합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미국에서 있는 빅 이벤트 관련해서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28일 날 이제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하거든요. 네. 그 이후에 국내의 반도체 주도 AI 랠리에 다시 시동을 좀 강하게 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사실 중요한 이벤트가 남아 있죠. 왜냐하면 이제 실적이 뭐 좋은 건 당연한 것인데 여기서 이제 젠순왕 CEO가 어떻게 이제 향후의 전망을 내놓는지에 따라서 뭐 관련 뭐 엔비디아라든지 국내 AI 반도체 기업들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결정되는데 저는 사실 지금까지 국내 기업이 엔비디아 실적에 상당히 지금 주가 흐름에 아직까지 쫓아가지 못했던 점은 어떤 이익률이라든지 기대치에 좀 차이가 있다고 좀 보여지는데 만일 28일 이후에 주가 흐름 엔비디아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흐름으로 나온다면 국내 기업들의 어떤 주가 역시도 좀 지금까지 상승하지 못했던 그런 것을 좀 초과하는 좀 어떤 전고점의 돌파를 시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흘러들어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어서 상당히 그 이벤트를 주목하셔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번 주 국내 증시 훈풍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주 코스피 지수가 2,700을 넘어서 2,800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죠. 네, 개장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